네, 안녕하세요. 국어 우문론 7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강의 시작할게요. 새로 업로드했던 7번째 PPT 2쪽 기저형이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저형이라는 용어는 아마 뭐 좀 여기저기서 좀 보일 수 있는 용어고, 사실은 좀 더 8, 90년대까지는 지금 우문론의 논의에서보다 더 핵심적인 논의로 많이 등장했던 용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통사론, 문법론 수업 시간에 나오지 않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어 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 심층 구조, 즉 심층, 그러니까 그것이 기저예요. 그러니까 언더라이닝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뭐 의미론 같은 데서는 심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구조를 음성적이건 뭐 통사론적이건 의미론적이건 어떤 그 심층의 언더라잉한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surface라고 하는 표면적인 형태라고 하는 것이 있다. 지난 차시에 우리가 화용론적인 조건을 얘기하면서 엄표 내적 효력이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강실이 너무 어두운데 라는 것이 표면 발화지만 그 심층 발화의 의미는 불 좀 켜라 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화용론적인 개념이고, 음운론에서도 이런 기저와 표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어떤 기저 구조라는 것과 모든 영역에서 표면 구조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기저형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특히 이제 촘스키가 1965년 7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Syntactic Structure라고 하는 통사구조라고 하는 책을 이제 냅니다. 이 책이 거의 Linguistic Revolution, 언어학적인 혁명이다라고 불리운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저와 표면이 있으니까, 기저와 표면이 다르니까 우리가 기저에서 표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도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출 과정. 기저에서 표면을 이끌어내는 도출 과정. 데리베이션의 과정이 있겠죠. 도출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도출 과정에 표면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다. 그 의문론의 영역은 또 의문 규칙일 것이고, 통사는 통사 규칙일 것이고, 뭐 의미 화용은 의미 화용 규칙이 있겠죠. 그 규칙들은 표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변형을 시키고, 표면으로 변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성을 시킨다 해서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용어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transformational, 그 다음에 generative, linguistics라고 해서 전 영역을, 처음에는 syntactic structure라고 해서 통사론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것이 이제 의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입이 돼서 모리스 할레라고 하는 학자와 촘스키가 함께 이제 사운드 패턴 오브 잉글리시, 미국 사람들이니까요. MIT 교수였거든요. 사운드 패턴 오브 잉글리시라는 책을 1968년에 써서 이제 의문론에서도 기저와 표면의 개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저와 표면을 두고 거기에 변형 생성 규칙을 두고, 그리고 모든 언어적인 현상을 규칙 포맷, 룰 포맷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어떤 언어학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그것이 거의 90년대까지 선생님이 학위 논문을 쓰고 이제 어떤 전공의 학창 시절을,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배우는 시절을 마무리할 때까지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언어학적인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전반적으로 어떤 외국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뭐 80년대까지도 학문적으로도 뭐 예를 들면 경제학도 뭐 시카고 학파다, 뭐 케인즈 학파다, 뭐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조류가 있었다면, 요즘은 각 나라별로, 또 그리고 우리나라도 학파별로 약간의 어떤 학문의 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전 언어학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어떤 이론적 틀은 조금 새롭게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촘스키가 베트남 전쟁 이후로 굉장히 이렇게
그 사회 활동, 사회적 발언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함으로써 촘스키는 그쪽 관련된 논문도 글도 많이 쓰고 그래서 지금은 1928년생인가 그런데 뭐 살아있는 미국의 지성으로 이제 통하고 있죠. 촘스키 교수가 한마디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언어학자이지만 사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음운론 시간에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지나간 사조의 흐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학이나 전반적 언어학의 베이스 개념으로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처럼 막 철저하게 기저형, 표면형 설정하고 막 규칙 만들고 그런 식의 교육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어서 지금 음운론 개설서나 이런 것들에서는 적극적으로 뭐 기저형은 소개하더라도 뭐 음운 규칙이나 변별적 자질 얘기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면에 좀 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쪽 기저형, underlying form의 그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의 교체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한 형태로서 실제로 발화에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화용론적 조건에서 강의실이 너무 어두운데 근데 그 심층 구조는 뭐예요? 불켜라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불켜라일 수도 있죠. 불을 켜면 좋겠네도 있을 수 있고 그 심층 구조에서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형태는 발화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론적인 단위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의문론적 단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만이라고 했을 때 집 플러스 만에서 기저 음절 발음은 분명히 폐쇄음이죠. 그런데 표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형태의 교체를 설명하기에 가정한 형태로 실제로 발화에 나타나는 형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틀을 만든 거예요. 이론적인 룰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실제 발화로 나타나는 형태는 surface form이라고 해서 표면형이라고 하고 이 형태는 당연히 표면형들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접하는 것은 표면형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건 표면형밖에 없는 거죠. 그 기저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설정이라고 했을 때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이게 사실 이제 기저형 말고 기본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사전에 등재된 형태들이 기본형이에요. 사실 이제 굳이 비슷한 개념을 따지자면 기본형하고 기저형이 비슷한데 왜 다르냐? 지난 차시에서 불규칙 동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돕다가 있어요. 기본형은 돕으로 올라가 있죠. 돕다로 올라가 있죠. 어간 돕으로 올라가 있어요. 자, 걔는 기저형으로 따지면 다중이죠. 어떤 특정의 형태를 기저형으로 삼을 수 없어요. 궁금하죠? 하나도 안 궁금한가? 조금만 참아보면 기본형과 기저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밤, 먹는 밤이든 뭐 깜깜한 밤이든 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기저형하고 기본형이 일치해요. 일치하겠죠? 네. 그럼 잠깐만 참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형태음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감이 오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언어학의 영역에서 인터피스를 얘기를 했어요. 의문론과 형태론이 맞닿는 부분. 그럼 형태음소는 아마 형태론과 의문론의 접점에서 생기는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텐데 기저형을 구성하는 분절음을 기저음소 혹은 형태음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저음소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요새는 오히려 형태음소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배경에는 기저음소라고 하면 형태론적인 개념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되죠. 의문론은 의문론끼리, 형태론은 형태론끼리 언어학의 하위 분야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그 하위 분야들끼리 레벨 믹싱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개념을 전제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요즘은 형태음소라는 몰포포님이라는 용어를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저형의 개념은 교체를 설명하는 가정한 형태로 발화에 나타나지 않고 실제 발화에 나타나는 것은 표면형이고 기저형을 구성하는 분절음을 기저음소 혹은 형태음소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봤어요. 우리 밭이라고 하는 그 형태소의 기저음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기저형의 표면 음소는 단독 발음을 할 때는 디귿이 되겠죠.
왜냐하면 유기음은 음절 발음으로 실현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기호가 있었는데 음성 표시는 가까로였고 그다음 표면 음소 표시는 표면 음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음소죠. 음소 표시는 그냥 슬래시 하나였다면 기저 음소 표시, 즉 형태 음소 표시는 더블 슬래시를 양쪽으로 쳐요. 네, 이런 형태로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기저음소와 표면음소가 일치하기도 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구별되기 위해서 이런 기호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정밀한 음성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각괄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뭔가 이제 그 형태 음소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형태소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참고로 말하면 촘스키는 형태론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언어의 역사에서 인간의 직관이 가장 닿는 언어 단위가 단어예요. 단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형태소, 형태소와 형태, 뭐 단위로도 있고 뭐 복합 합성어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찌되었던 간에 인간의 직관이 가장 닿는 그 언어학적 단위가 사실 형태론적인 형태소든 단어든 뭐 단위로든 복합어든 뭐 이런 것들인데 촘스키가 생각하기에는 이 형태론적인 개념은 통사론의 하위 개념으로 두어야 되고 분리된 어떤 그 독립적인 언어학의 하위 분야로 별로 두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러니까 신텍스를 사실 그래서 이 촘스키의 그 이론이 팽배했을 때는 대학원 가는 사람의 대부분이 통사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문법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음운론은 소수 학파가 돼서 실제로도 지금도 뭐 각 학교에서 어학 선생님 한 명 뽑는다 그러면 음운론 전공자가 아니라 문법론 전공자를 뽑는 게 맞아요. 영역이 더 크니까 스스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서 사실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국어 형태론이라는 분리된 지금도 우리 과에도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데 왜 그러냐? 그 단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그 통사론의 영역의 하위 분야에서 충분히 설명을 가능한 것이고 문장 단위의 설명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장이 복문이다, 뭐 단문이다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반면에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고대의 문법서다 그러면 대부분 품사론, 고대의 문법서는 품사론. 품사론은 뭐예요? 단어를 분류하는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전통적인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촘스키가 좀 논외로 보게 됐죠. 그러다가 90년대 이후에 오히려 형태론적인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지고 지금은 아주 매력적인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 형태론은 통사론하고도 인터피스고 그다음 음운론하고도 인터피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념의 규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학문 분야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론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너무 뭐 선생님이 가외로 하는 설명은 그냥 들어두면 되고 시험은 선생님은 늘 알다시피 주어진 것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잘 들어두면 도움은 되겠죠? 네, 형태소와 기저형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형태소는 문법론의 단위고 기저형은 음운론의 단위예요. 누가 몰라, 그치? 기저형은 형태소가 가진 음운론적 정보예요. 형태소가 가진 음운론적 정보. 자, 즉 형태소를 음성과 의미를 가진 최소의 언어 기호죠. 맞죠? 음소는 의미는 없잖아요. 그쵸? 뭐 통사로는 문장 단위니까 더 커지죠. 그러니까 형태소야말로 음성과 의미 결합을 가진 최소의 언어 기호예요. 그래서 형태소가 가진 음성이 기저형인 거죠. 형태소가 가진 기저형. 그러니까 기저형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의미를. 자, 어휘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렉시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렉시콘은 사전이죠. 우리가 실물로 볼 수 있는 사전이고요. 여기서 보통 언어학에서 말하는 사전은 멘탈 렉시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멘탈 렉시콘. 그러니까 알 수 없죠. 우리가 우리가 보는 일반 사전은 멘탈 렉시콘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휘부에 형태소마다 의문론적 정보가 기저형이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뭐 인간의 그 두뇌 활동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멘탈 렉시콘의 형태소마다 의문론적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것이 바로 기저형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까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형태소와 기저형을 구별함으로써 형태소는 철저히 의미를 담당하는 형태론적인 음성 정보를 갖고는 있지만 음성 정보를 갖고 있고 음성 정보를 주는 것이 기저형이고 형태소 자체는 음성을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소를 표기할 때는 이번에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중괄호를 사용해요. 중괄호 안에 적는 대표형이 생겨요. 대표형은 기저형이나 기본형일 필요는 없다. 네, 이거 무슨 얘기냐? 지금 밑에 이제 예가 나오니까 궁금하더라도 잠깐 참아요. 그래서 의문론적 단위가 아니니까 이 중괄호 안에는 사실은 의문론적 표시가 꼭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형태소가 가진 의미를 이용해서 표기할 수도 있고 다른 의미의 기호를 사용해서 표기할 수도 있어요. 자, 형태소 표기의 예를 이렇게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집, 음소 혹은 문자를 이용해서 썼죠. 음소를 이용한다면 이제 음성 기호가 아닌 음소 IPA 기호를 써도 되고 우리는 음소 문자고 너무 좋은 문자니까 한글로 보통 이렇게 대부분 써요. 편의상. 그러니까 또 괜히 착각을 하지 학생들이.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형태소는 지금 보다시피 자, 음성 기호를 써도 그만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음성 기호 써도 상관없어요. 혹은 음소 혹은 문자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의미를 이용해서 집가자를 쓰거나 뭐 아니면 집택자를 쓰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정말 가상적인 예예요. 뭐 멘탈 렉시콘에 집이라는 이 형태소가 99번째 형태소야. 이거는 가정이에요, 가정. 나의 인간의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의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해놨어. 그럼 99로 써도 그만인 거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죠? 이 안에 들어간 것이 무엇이든 그 의미는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소시르의 기표와 기의의 나무 그림을 통해서 두 개가 자의적으로 연결됐던 것을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음성 형식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음성 형식이라고 하는 것, 즉 이 기저형의 정보는 우연히 이 의미와 매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태소 자체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 근데 편의상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두 번째 주처럼 한글 자모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일 편하니까. 언제 제일 편해? 출판하기에 제일 편하고 출판사 직원들 덜 괴롭히니까.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를 하겠죠? 네, 정말 이론적인 이제 분류 개념들, 이론적인 정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저형의 종류가 나왔어요. 기저형의 종류가 나왔습니다. 지난 차시 수업에서 우리가 불규칙 동사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도 기본형과 기저형 얘기를 하면서 돕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돕다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그 두 개를 선생님이 왜 기저형과 기본형이 다르다고 했는지 그리고 불규칙 동사를 왜 얘기를 했는지 자, 그 돕다는 또 왜 중요한 예로 떠올랐는지를 지금 머릿속에 상기시키면서 설명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기저형은 형태소와 기저형의 관계에 따라 그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일 기저형은 뭐냐면 형태소와 기저형의 대응이 1대1 대응하는 경우예요. 집, 무지개, 먹, 기다리, 도, 만 등은 대부분의 기저형이 단일 기저형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집은 지난번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씀하실 때는 집만 할 때는 바뀌는데 그거는 이 형태의 교체죠. 이 형태의 교체인 것이고 이 아이들은 형태소와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딱 집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나머지는 이 형태로 의문론적 환경이 되었건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무지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안 바뀌는 애죠. 그러니까 아예 안 바뀌는 애도 있어요. 먹은 어때요? 먹는 할 때는 바뀌죠. 기다리는 어때요? 안 바뀌죠. 도나마는 어때요? 안 바뀌죠. 이 형태 교체를 조건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건 기저형이 하나인 거예요.
이건 기저형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형태소와 기저형의 대응이 1대1 대응하는 경우고요. 자, 복수기주형, 그러니까 기주형이 여러 개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다중기저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두 번째 줄에 돕다를 보세요. 자, 돕도 있고 도우도 있고, 사실 도우 하면은 예를 들면 도우도 있지만 도우니 할 때는 도우지만 도와 할 때는 어떻게 할래요? 도와. 그때 사실 도오도 있는 셈이에요. 도오도 있는 셈이거든요. 짓고 지으니. 그쵸? 이건 방법이 없어. 불규칙한 거야. 주격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자체가 지금 얘네들은 이 형태죠. 둘 다 이 형태죠. 근데 가에서 이가 나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에서 가가 도출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단일 기저형의 경우에는 집에서 짐이 왜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죠. 예측 가능하죠. 그쵸? 먹는 에서 멍이 되는 이유도 예측 가능하죠. 비음화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복수 기저형의 경우에는 이에서 가를 도출할 의문론적 방법은 없어요. 가에서 이를 도출할 방법도 없어요. 종결음이 는다와 니은다도 마찬가지예요. 느가 삽입되는 규칙도 국어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느가 탈락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를 기저형으로 봐서 가를 도출할 수도 없고 가를 기저형으로 봐서 이를 도출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규칙 동사도 마찬가지죠. 돕을 기저형에서 도나 도우를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봐도 그거는 짐작이 가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를 거치면서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비음화, 경음화, 구개음화 적용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음운론이나 음성학적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이에서 가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단일 기저형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각각이 기저형으로 존재한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기저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복수 기저형이 되는 것이죠. 복수 기저형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단일 기저형은 이 형태의 출현들이 다 의문론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단일 기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소와 기저형의 대응 1대1 대응하는 거. 그 다음 어떤 형태소의 기저형이 둘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둘 이상이 될 때는 다 그 전에 학자들이 해보는 거예요. 자, 주격조사 이를 기저형으로 설정해보자. 가를 도출해보자. 안 나와. 자, 종결음이 는다를 기저형으로 설정해보자. 늘을 탈락시키는 규칙 너무 이상해. 이건 보편성이 없어. 안 돼. 불규칙 동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중세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통시적으로 과거에도 현대국어와는 달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중세국어에는 체언어간도 불규칙한 그런 그 체언어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기저형이라는 말을 못해서 머뭇머뭇했는데 얘들도 말이에요. 현대국어에는 나무라는 형태 하나지만 중세국어에는 나무도 나무만처럼 자음음이 앞에서는 나무로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남갈, 남기처럼 미음 기억 이렇게 자음군으로 실현이 됐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이 형태를 어느 한쪽을 기저형으로 잡아서 도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 기저형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국어에도 체언어간조차도 복수 기저형이 존재했었다. 국어학자들이 이 복수 기저형 문제에서 기저형 설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논문들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저형에는 단일 기저형도 있고 그 다음에 복수 기저형도 있다. 단일 기저형은 형태소와 기저형의 대응이 1대1 대응이고 이 형태의 교체를 의문론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기저형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복수 기저형은 이 형태의 교체를 예측 가능한 의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이 형태들을 모두 기저형으로 설정해서 멘탈 렉시콘에 등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복수 기저형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기본형과 기저형이 왜 다른가? 사전에는 예를 들면 어떻게 돼 있냐면 주격조사 같은 경우는 이가가 다 올라가 있어요. 다 올라가 있고 어느 쪽을 굳이 기본형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는 돕다가 딱 올라가 있죠. 돕다가 올라가 있어요. 이제 기본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형은
기본형과 기저형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본형은 좀 언어학적이라기보다는 규범적이거나 실질적인 실용적인 목적에서 이제 베이직 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사용한 것이라면 좀 더 이론적인 개념으로는 underlying form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저형과 기본형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이론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뭐 뜨악한 사람들도 있고 혹은 이제 뭐 문법론 시간에 조금 접했던 사람들이라면 아 이런 얘기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기저와 표면의 얘기를 주시경 선생은 이미 1900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1907년인가요? 10몇 년인가요? 이미 그 주시경 선생이 얘기했어요. 기저형과 표면형의 얘기를. 오호 통제라죠. 주시경 선생은 이미 기저구조와 표면구조를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20세기 초에 얘기했는데 50년 넘게 지난 뒤에 촘스키가 와 하고 박수를 받았죠. 나라를 잘 타고나야 나라 잘 태어나야 빛도 보는 모양입니다. 주시경 선생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태 의문론, 모포포놀로지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태 의문론의 기본 단위가 형태 음소겠죠. 네, 형태 음소겠죠. 그러니까 이 형태 의문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언어학의 하위 분야의 그 접점에 해당하는 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접점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형태 통사론도 있고요. 통사 의미론도 있고요. 뭐 거기까지는 선생님이 더 설명해 줄 역량이 없기 때문에 형태 의문론은 크게 의문론에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론은 순수 의문론, 퓨어 포놀로지라고 해요. 말 그대로 퓨어해요. 그다음에 이제 모포 포놀로지라고 하는 형태 의문론이라는 두 개의 분야가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나요? 이제 우리 고용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의문론 하는 사람들 형태 의문론 건드리지 말아라. 니네들 형태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묶어서 비자동적 교체 그렇게 설명할 거면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순수 의문론의 영역만이 조음성학과 순수 의문론의 영역만이 의문론 하는 사람들이 다룰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학자들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순수 의문론의 영역은 무엇이고 형태 의문론의 영역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순수 의문론은 우리 이미 다 끝났어요. 순수 의문론의 영역은 여러분하고 내가 이미 지나온 길이에요. 지금 표정들이 어머 진짜? 이런 표정인데 들어보면 맞습니다. 음소와 이음의 관계를 다루는 이음론. 이음에 대해서 배웠죠. 이음론.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의 폐쇄음의 이음들은 상보적 분표를 보여서 초성에서는 외파의 영국의 폐쇄음, 평음 이런 게 나오고 음절만에서 미파음, 그다음에 유성적 환경에서는 유성 이런 것들을 배운 거죠. 이게 이음론이에요. 반면에 양순 비음은 이음이 없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이음론입니다. 이 이음론에서 베이스가 되는 것이 조음 음성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음소의 계열 관계를 다루는 음소 체계론이 있고 음소의 통합 관계를 다루는 음소 배열론이 있어요. 음소 계열론은 굉장히 복잡하죠. 용어를 뭔 소리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간단히 말하면 자 우리 음성 목록이 됐던 음소 목록이 됐던 우리가 지난 그 자료들에서 목록을 해서 가로체계는 조음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로는 가로는 조음 위치에 따라서 세로는 조음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양순 치조 경국의 영국의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파열 파찰 마찰 공명자음들 이렇게 공부했던 거 생각나죠. 이게 계열 관계예요. 계열 관계는 비슷한 유개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같은 공명 자음 부류, 모음을 그러면 같은 저모음 부류, 같은 계열 관계들을 찾고 확인해서 음소 목록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로 제시한 게 뭐예요? 표로 제시하니까 체계적으로 잘 보인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 소리들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소리니까 묶어야지. 이 소리들은 같은 속성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분리해야지 해서 계열 관계를 따져서 음소 목록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음론에서는 음성학적인 속성을 확인하고 그 음성학적인 속성에 근거해서 해당 particular language, 해당 언어에서 어떤 음성들이 음소로서 확인되는가를 계열 관계를 확인해서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음소 체계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통합 관계는 뭐냐? 음소 배열론. 지금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우리 음소 배열 제약 어기면 음운 현상이 적용이 되죠. 음소 배열론에는 여기에 음절 구조 제약도 들어가요. 어대 영국의 비음이 올 수 없다든지, 뭐 어중에서 최대 자음은 2개밖에 올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음절 구조 제약까지 포함하여서 음소 배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죠? 여러분들 지금 음절까지 다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면 형태의문론을 배우고 있는 거죠. 형태의문론에도 2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단어의문론과 발화의문론인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형태의문론은 각 형태소가 모여서 의문론적 단어, 간단히 말하면 어절이에요. 그것을 형성하는 과정이 단어의문론입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어절로 나눠요? 나는 밥을 먹는다죠. 어절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교차어인 한국어에서는 체언 어간과 조사, 그 다음에 활용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 어절이 되는 거예요. 요 단위에서 일어나는, 특히 활용과 고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문 현상들을 다루는 것이 단어 의문론입니다. 단어 의문론이에요. 반면에 발화 의문론은 뭐겠어요? 우리가 지난 차시에서 화용론적 조건을 얘기하면서 어터런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발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문론을 다루게 되고, 그러면 어절보다 단위가 훨씬 커지게 되죠. 어절보다 커지게 돼요. 문장 단위를 뛰어넘게도 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발화 의문론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것들이 뭘까요? 운율적 자질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됩니다. 실제 발화에서는 특히 이 발화 의문론에서는 우리가 그때 배웠던 표현적인 운율 자질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어 의문론이죠. 자, 오늘 2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만나요. 수고했습니다.